안녕하세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톡톡 사연에 제 경험담을 한번 보내보게 되었네요. 과연 사연으로 소개가 될지 궁금하면서 너무 떨리네요. 글 쓰는 재주도 마땅치 않고 솔직히 말주변도 뛰어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인 그런 제가 세상에나 사연 신청을 다 해보게 된 것이 신기해요. 살다 보면 가끔은 머릿속에 상상만 해봤던 걸 홧김에 실천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톡톡 사연에 제 경험담을 보내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나이 좀 먹은 아줌마예요. 태어난 고향도 경기도였고요. 어쩌다 보니 경기도 토박이로 평생을 살고 있네요. 저는 친정 집안이 좀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사이 또한 많이 좋지 못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게 뭔 줄 알아? 바로 당신하고 만난 거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내리막길이었어. 웃기시네. 먼저 결혼하자고 졸라댔던 게 어디 사는 누구이시더라? 그리고 당신 인생이 무슨 내리막길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종친 것에 비하면 당신은 아무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어렸을 적부터 저는 아주 궁금했답니다. 서로를 그렇게나 싫어하시고 저주하시고 악담을 퍼부으시는 분들이 왜 어쩌다 만나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가정을 꾸리신 것인지, 집안 분위기는 날마다 개판이었고 두 분이 싸우실 때마다 저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때가 묻은 인형을 혼자 가지고 놀거나 집 밖에 나가서 손장난과 발장난을 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어느새 인이 박혀서 습관이 되어 있었죠. 서로에게 죽어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을 질러대시는 두 분 때문에 동네에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다 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의 사정을 모른다면 그건 동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을 정도예요. 이웃 어른들을 쳐다보기가 저를 향한 그 시선들이 당시에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던지 모릅니다. 지금 같았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당해보았어요. 어느 하루는 제가 무척이나 과자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꼭 먹고 싶었던 과자가 있었는데 부모님은 제 바람을 들어주는 신용조차 안 하셨고요. 며칠이나 참고 또 참던 저는 어느 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기로 했던 거예요. 그날따라 지갑이 밖에 덩그러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제가 지갑에서 빼낸 것은 1,000원이라는 돈이었습니다. 심장이 막 두근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1,000원이 수중에 생긴 저는 당연히 그것을 슈퍼에서 다 써버릴 작정이었죠. 지금과는 물가가 너무나도 다른 시절이었으니까요. 1,000원으로도 동네의 친구 한 명하고 같이 과자를 실컷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답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그 친구 또한 집안 사정이 별로였어요. 그 친구의 부모님은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각자 맞바람을 피운다는 소문까지 맡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과자를 와그작 와그작 즐겁게 먹는 동안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느라 돈을 몰래 빼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었죠. 그 친구가 간밤에 자기 고모가 찾아와서 돈 이야기를 하면서 온 집안이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던 줄 아시나요? 그래도 내가 얘보다는 사정이 낫구나. 얘는 정말 안 됐다. 같이 과자를 먹자고 부르기를 잘했어. 야, 많이 먹어라. 너 정말 불쌍하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의 입에 과자를 하나 더 넣어주었어요. 그 친구에 비하자면 저희 집은 분위기가 아주 양호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귀가를 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속된 말로 뒤지게 혼났습니다. 아직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도둑질이야. 누가 이렇게 손버릇 나쁜 걸 가르쳤어? 너 같은 건 내 자식도 아니야. 꼴도 보기 싫어.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징그러우니까. 무릎을 꿇은 채로 머리통을 수차례 얻어맞았고 저는 눈물과 콧물을 흘려대며
서럽게 엉엉 울었습니다. 울음이 더 큰 울음을 불러오고 있었고 도저히 주체가 안 되어서 제가 울부짖으니까 친정엄마는 저에게 시끄러우니까 집을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엄마의 바지가랑이도 자꾸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제 머리채를 강하게 틀어잡으시더니 그대로 저는 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가셨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고통스럽고 겁이 나서 울부짖었고요. 시끄러워 죽겠어. 귀 따가우니까 입 닥치고 당장 나가. 나가라고 이 집에서. 너는 여기에 있을 자격도 없어.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나는 너 같은 딸 낳은 적 없어. 알아들어? 당장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라며 엄마는 저를 계속 걷어차셨고 문을 잡고서 버티던 저는 이제 여력이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엉엉 울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엄마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 믿고 기대를 하며 돌아봤습니다. 옷 벗고 나가. 너 그 옷 네가 산 거야? 네 돈으로, 네 능력으로 산 거 하나라도 있어? 네 건 없어. 그러니까 싹 다 벗고 나가. 저의 기대는 금세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려던 게 아니라 엄마는 제가 옷을 입은 채로 밖에 나가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셨던 거예요. 그때가 계절이 초겨울이었고요. 밤에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엄마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못 이겨 저는 입고 있던 옷들을 벗어야만 했고요. 속옷 하나만 간신히 지켜서 그것 하나만 달랑 입은 채로 집 밖으로 쫓겨나던 그때가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집 밖으로 쫓겨나자마자 팔로 몸을 감싸고 웅크려봐도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추위로 전신이 미친 듯이 떨려왔어요. 의지와 상관없이 이가 딱딱 부딪혔고요. 너무 추워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던 그 순간에도 수치스럽다는 감정만은 분명히 저에게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무섭기도 하였고요. 이웃집에서 저를 발견했기에 망정이었습니다. 이웃집의 아저씨, 아주머니 내외가 저를 딱 발견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하다하다 애를 이제 내쫓는구만. 이 날씨에 이런 시간에? 그것도 애를 홀딱 발가벗겨서? 아휴, 이런 미친 사람들을 보았나. 저희 집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익히 알고 계셨던 그분들에게도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거의 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은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당황하신 그분들이 저의 집의 문을 당장 두드리셨어요. 저기요, 이것 보세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식한테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혼날 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남의 집 사정에 더럽게 관심 많으시네? 신경 꺼요. 훈육에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애가 잘못해서 혼이 날 일이 있어도 이건 아니지요. 지금이 여름도 아니고 겨울인데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애 잡겠어요. 내가 애를 잡든 닭을 잡든 너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네가 뭔데 참견이고 지랄이야. 당장 안 꺼져? 꺼지라고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문 너머 안쪽에서 들려오는 친정엄마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이웃집 내외 두 분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통할 정상적인 상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엄마의 외침을 듣고 난 저는 공포에 질려서 몸이 더 떨려왔고요.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저의 손을 잡아 이끄셨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이웃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걱정과 불안이 조금 희미해지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고요. 다시 나가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혹시 고아원에 보내지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엄마는 저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안심이었고 감사한 마음이었네요. 네가 제대로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고서 다시는 안 그러는 건데 웬 쓸데없는 오지랖을 가진 이유 때문에 아휴
네가 정신 차릴 기회를 놓쳤구나. 너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너는 혼나야 될 것에 반절도 안 혼났어. 엄마의 말씀에 저는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이미 혼이 날 대로 났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반도 안 혼난 거라고 하시니까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울컥하고 있던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친정언니가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야, 억울해할 거 없어. 네가 뭘 잘했다고 그래? 네가 잘못한 거 맞잖아. 돈을 훔치기는 왜 훔쳐? 누가 그러래? 네 잘못이니까 무조건 빌어.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2번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란 말이야. 제가 안 빌었겠나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미 2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했으나 꾹 참고서 또다시 엄마 앞에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엄마가 제 머리통을 세게 때리시면서 선심 쓰듯 용서를 해주시더군요. 너는 네가 부모 복을 잘 타고났다는 걸 알아야 돼. 다른 집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어. 손목을 잘라도 시원치 않을 그런 죄를 지어놓고 어디 용서를 받기를 바라. 너는 진짜 천운인 줄 알아라. 간밤에 이웃집의 비난을 받으셨던 건 이미 기억에서 지우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했으나 입 밖으로 용케 꺼내지는 않았네요. 언니가 매서운 눈으로 제 쪽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행여나 헛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하는 듯 하였습니다. 언니는 그때 국민학교 6학년이었고 장녀라서 그런지 의젓한 편이었으며 그러면서도 성격이 예민했어요. 보통이 아니신 부모님 아래서 자라났으니 아무래도 그랬을 테죠. 3남매 중에 둘째인 오빠는 그때 국민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언니하고 오빠가 둘이 연년생이었던 건데요. 집안 분위기는 처참했고 돌아가는 상황도 맨날 거지 같았으나 오빠는 그나마 유일한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대우라는 것을 받고 대접이라는 것을 맛보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을 때 오빠는 계란 후라이 반찬을 원 없이 즐길 수 있었고요. 다혈질인 엄마였으나 그러신 분이 오빠한테는 그나마 성질을 죽이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더욱 예민했어요. 솔직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저 녀석 때문에 집에서 나를 고등학교에 안 보낼지도 모를 일이잖아. 내가 누나이고 장녀이니까 고등학교에 갈 생각 말고 돈이나 벌라고 하면 그때는 어떡해? 언니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그런 불안을 토로할 때마다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서 눈알만 도록도록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여자이고 딸이랍시고 언니와 둘이서 같은 편을 먹는 것만 같아서 저는 속으로 그게 즐겁고 기쁠 따름이었죠. 맨날 그놈의 아들. 내가 왜 아들을 위해서 한 몸 바치고 희생하는 딸이 되어야 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1살 차이가 나는 동생을 대체 내가 왜 뒷바라지해야 하는 건데 생각만 해도 짜증나 죽겠어. 야, 안 그러냐?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잘 모르겠지만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할래. 너는 가끔 보면 해맑은 건지 멍청한 건지 애가 헷갈리는 구석이 있더라. 야, 내가 언니로서 진심으로 너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 너도 일찌감치 정신을 차려야 돼.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야 한다니까. 너 모르겠어? 내가 남동생 챙기라는 소리는 귀따갑게 듣고 살아도 여동생 챙기라는 소리는 일절 들어본 역사가 없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언니가 제 얼굴 가까이서 눈을 부라리며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무서워져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가 덧붙이기를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든 살아갈 테니까 저는 제가 알아서 스스로를 챙기면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제가 계속 정신을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오빠의 밥이나 차려주고 억울하게 구박이나 받으며 따로 하는 것도 없고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그렇게 나이를 먹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일찍 시집이나 보내질 거라는
악담인지 예언인지 모를 이야기도 저에게 해주더군요. 팔아치워지듯이 제가 그런 모양새로 시집을 가버리게 될 거라고 언니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르긴 몰라도 성인이 되면 멋쟁이 아가씨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말해준 대로 살게 되는 건 왠지 무서워.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아.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과자의 유혹에서 이겨내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눈밖에 나는 건수부터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며 그렇게 정신을 일찍 차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던 게 당시의 저였는데요. 설마 언니가 저를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비겁하게도 저를 팔아넘겼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였냐고요? 다름이 아니라 언니가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을 무렵에 부모님께서는 정말로 고등학교 진학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여자애가 쓸모도 없이 고등학교까지 다닐 생각은 말고 차라리 하루빨리 어디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돈을 벌라는 것이 부모님의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의 기저에는 언니가 생계의 아버지도 하면서 오빠를 위해 희생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었고요. 혹시나 했던 상황이 정말로 닥치자 언니는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서 비겁한 수를 냈던 건데요. 자기가 아니라 막내인 제가 그 역할을 하면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공부도 꽤 하잖아요. 저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고등학교에 안 다니면 이건 너무 아깝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좀 나빠서 일찍이 돈이나 벌러 나가면 딱일 그런 딸 자식이 하나 더 있는데 굳이 왜 저를 잡으세요? 때가 되면 제가 고등학교가 아닌 일자리로 향하면 될 일이라고 언니는 때를 써댔습니다. 그때는 원래도 안 좋았던 부모님의 사이가 더 안 좋아진 시기였으며 아버지는 집에 잘 안 계시던 때였어요. 집안의 분위기도 좀 어수선하였고요. 그래서 더욱 언니의 주장이 잘 먹혔다고 봅니다. 그럼 그냥 너는 고등학교에 진학해라는 식으로 상황이 흘러간 거예요. 언니는 엉겁결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저에게 조언을 해주던 언니가 저를 팔아넘겼다는 것에 저는 충격이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던 내내 불안했어요. 친구들이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불안과 걱정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고등학교를 못 올라갔어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거든요.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가족을 위한다면 어디라도 가서 푼돈이라도 벌어오라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네가 직접 돈을 벌잖아? 그러면 그까짓 과자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낑낑거리면서 어디에 동전 하나 떨어진 거 없을까? 이런 걸 사리지 않아도 돼. 전하의 후레자식이나 저지르는 부모님이 지갑에 손을 대는 도둑질을 할 이유도 없어지지. 네가 직접 네 돈을 벌어서 그걸로 과자를 사 먹으면 되니까. 안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엄마의 설득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 다니지 말고 돈을 벌라고 설득을 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어차피 고등학교에 올라가지 못할 거라면 비참한 기분으로 그렇게 되는 것보다 돈을 직접 벌게 되었다는 설렘을 갖는 편이 나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제 친구들이 학교를 갈 때 저는 일을 다녔어요. 공부에 큰 재능이 없었으니까 억울하고 분할 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저 스스로 돈을 벌고 모으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여겼고요. 하지만 제가 일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엄마가 그러셨어요. 집에 돈이 없다고요. 당연히 네가 좀 보태줘야지. 설마 너 혼자 돈 쓰고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 그러면 너는 우리 가족도 아닌 거야. 강요 아닌 강요에 못 이겨서 저는 제가 번 돈을 집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밥그릇은 알아서 챙겨서 혼자 잘 살겠다던 언니의 말은 진짜였어요. 언니는 전문대로 진학한 후에 혼자 자취를 시작하더니 부모님의 사이가 끝을 향해 달리고 돈 타령이 집에서 자꾸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아예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절연을 해버렸던 거예요. 이걸 두고 엄마는 괘씸해서 미치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저라도 배신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번 돈을 집에 갖다 바쳤어요. 그 돈은 오빠의 학비가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빠는 취업을 말아먹으면서 부모님께 거대한 실망을 안겨드렸고요. 그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잘못되었다나 그렇다고 했고요. 막대한 병원비가 들었어요. 저는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일을 하지 않은 나머지 시간은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던 때부터 4년이 지나서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너무 늦었으나 이제라도 당신만의 인생을 오롯이 살아보겠다고 하시면서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가며 동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대충 결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도 괜찮아 보이는 놈 있으면 대충 한 놈 잡아. 진짜로 괜찮은 놈은 잡히지도 않을 테니까 괜찮아 보이는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다. 이 오빠 말 들어라. 적당한 놈 물어서 살림 차리고 가정 꾸리고 그러면서 네 인생 살아. 없이 살았던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오빠는 그나마 누릴 거 다 누리고 자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이토록 책임감이 없을 수 있느냐고 저는 오빠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과자 때문에 지갑에 손을 댔다가 맨몸으로 쫓겨났을 때 그때 저를 쫓아낸 건 비단 엄마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언니, 오빠 전부 다 같았다는 사실을 저는 시간이 한참 흐른 이런 순간에야 깨닫고서 미련 없이 뒤돌아섰던 것이었죠. 그리고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이웃분들처럼 공허해진 제 일상으로 돌아와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은 사람의 눈앞을 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나 봐요. 남편이 질 나쁜 남자인 줄은 전혀 모른 채로 만난 지 꼭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대체로 조용한 저에 비해서 남편은 호탕하고 유쾌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멋져 보였고 남자다워 보였죠. 결혼하고 나서 시댁의 근처에 있던 아담한 빌라에서 신혼을 보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2년 전에 돌아가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시댁에는 시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야. 나나 누나나 진짜 우리 집에 꿍쳐둔 재산이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뭣도 없더라. 얼마나 실망감이 들던지.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가 많냐? 안 그래?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얼굴도 모르는 당신 가족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렇잖아. 그게 어디 부모이고 형제이고 가족이냐? 남보다 못한 거지. 남편이 술 한잔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차마 받아칠 말이 없었네요. 남편에게는 결혼한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거리가 꽤 되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학창시절부터 자잘한 사고를 하도 많이 쳐온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날, 추석, 시아버지 제사, 시어머니 생신. 딱 이럴 때가 아니면 얼굴도 안 비춰줬어요. 얼굴을 비치는 그마저도 똥 씹은 표정을 하고서 등장하는 게 태반이었습니다. 심해부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떴어요. 시누이가 애들을 데리고 혼자 올 때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자식 농사라는 게 다 그렇지 뭐. 내 뜻대로 어디 되나. 절대 안 되지. 저는 시누이나 남편에 비해 시어머니께서 무척 점잖으신 분이라는 인상을 처음 받았습니다. 뭐랄까? 어딘가 산만한 기운을 내뿜는 당신의 자식들과는 달리 정제된 분위기를 지니고 계신 분이었어요. 서로 똑같이 닮은 눈썹 모양이 아니었다면 친자 관계를 의심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는 진중하신 시어머니가 좋았습니다. 잔소리를 들어도 타박을 들어도 저는 군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따를 뿐이었죠. 가족에 대한 결핍, 저는 그런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바깥 생활을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소갈이 할 때면 저는 어느새 시어머니께로 가서 위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너는 맨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요새 습도가 높잖아요. 화장실 청소는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는 게 좋아요. 아휴, 됐다. 말을 말자. 혀를 끌끌 차면서도 제가 시댁의 화장실 청소를 다 끝내고 나와보면 저 먹으라고 과일을 먹음직스럽게 잘라놓으신 분이었죠. 시댁에서 과일을 먹는 순간이 좋았어요.
시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천장이 가장 높은 선반이라든가 그런 곳을 청소하는 순간도 보람됐죠. 그런 게 바로 저의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욕심을 내는 게 없었는데 작은 행복이라도 찾으며 지냈던 그것이 바로 저의 욕심이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제 앞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나 다른 여자가 생겼다.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이 여자의 뱃속에 내 핏줄이 자리를 잡았다네. 어쩌겠어.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지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나랑 이혼 좀 해주라. 내가 책임감 있는 남자로 살 수 있게 나 좀 그렇게 도와주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바람이 났고 그 상대가 임신까지 했다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남편은 그 여자가 꽤 사는 집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만 꺼져주면 자기들이 해피엔딩이라고 말했어요. 해피엔딩이라니 가당치도 않아서 진짜 이혼해주기 싫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동생하고 전혀 각별하지도 않은 시누이가 득달같이 연락이 와서는 이혼을 종용했어요. 쓸데없는 저 말고 쓸모 가득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모양이더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조용히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오기 부리고 버텼다가 매서운 맛 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 심해부가 주먹 좀 쓰는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저한테 해가면서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거라고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저로 하여금 이혼 도장을 찍게 만들었네요.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네가 못 봐도 될 거를 다 보는구나. 너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억울한 거 내가 다 알아. 아니에요, 어머님.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의 입장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혼 과정을 거치며 며느리는 그저 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와 남편은 자식들이었으니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다독이며 애써 서글픔을 삼켰네요. 그렇게 그 집안과의 인연은 끝이 났는데 이상하게 저는 시댁의 그 집, 그곳에 혼자 남겨질 시어머니의 모습이 왜 그렇게나 외롭게 그려지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아주 우연히 건너 소식을 대충 접한 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전 남편이 꽃뱀한테 물린 것이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단단히 속아서 착각을 한 것이었죠. 상대 여자는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적도 없는 모양이었고요. 어쩌다 보니 그런 후문을 접하게 된 저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해서 멀리 거처로 옮겼고요. 그곳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작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다가 주변 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요양보호사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진지하게 노선을 이쪽으로 잡았죠.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어느새 생업으로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일을 쭉 하면서 경험을 쌓고 경력을 채워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의도 들어왔어요. 일자리 소개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어떤 분으로부터 본인이 일하는 시설에 자리가 났는데 올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반가웠죠. 그분이 일하시는 곳은 시설도 번듯하고 무엇보다 근무자들 간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아름아름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마침 제가 들어가면 안성맞춤일 자리가 났다는 이야기에 짧은 고민을 마친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원장님, 센터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어 봤고요. 일을 하는 곳으로 가닥을 잡고 시설을 우선 둘러보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모든 곳들이 다 정감이 넘쳐 보이더군요. 그때 마침 음악 공연 감상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어서 잠시 그런 모습도 눈에 담으며 구경할 수 있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어르신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 기분 좋게 웃으며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 함께 박수를 쳤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휠체어에 앉은 어떤 분의 모습을 보자마자 낯이 있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하면서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혹시 어머님? 아니 세상에, 어머님, 저예요. 제가 놀라서 외치자 어리둥절한 얼굴이 되어 저를 쳐다보셨다가 이내 화들짝 놀라신 그분은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라고 불러도 맞는 건지 알 길은 없었으나 제 옆에 선 선생님들이 다 놀라서 어떻게 아는 사이시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의 시어머니 되셨던 분이라는 그런 답변이었죠. 다들 이런 우연이 다 있냐면서 신기했고 그러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조용히 눈빛 교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고 깜짝 놀라신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셨어요. 프로그램의 뒷정리까지 마무리되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머무는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그 모습을 눈으로 줬다가 저는 선생님들께 물어보았죠. 시어머니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쩌다가 여기에 계신 것인지, 상태는 좀 어떤 것인지 그런 게 궁금했는데요. 실장 선생님이 조용히 저를 다른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커피 한잔 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믹스커피를 한 잔씩 하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딸 부부가 보호자라고 하더군요. 이 요양시설에 시어머니를 모셔놓은 분은 저의 전 시누이였습니다. 내심 혹시나 저의 전 남편일까 싶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가 잘 안 와봐요. 네? 혹시 여기에 모셔만 놓고 그걸 땡이라는 건 아니겠죠? 아이고, 왜 아니겠어요. 선생님도 여기 일 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는 않더라도 꽤 있자는 것을요. 김덕순 할머니도 그래요. 그 딸 보호자가 엄마를 여기에 모셔만 놓고 들여보지를 않네요. 가끔 연락하는 것도 비용 문제라든지 뭐 그런 용건들 뿐이고요. 아, 그랬구나. 여기에 계신 지는 좀 되신 거 맞죠? 아, 네, 그렇죠. 김덕순 할머니는 여기서 고차민 축에 속하고요. 원래 여기로 오시기 전에 다른 곳에 잠깐 계셨다가 옮겨오신 거예요. 그러면 시설에서 생활하신 지 엄청 오래되셨네요.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지내고 계셨을 줄이야. 이게 다 어쩐 일인가 싶어서 넋이 쏙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뵌 지가, 그러니까 이혼을 한 지가 어느덧 10년이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 흐른 뒤였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치만 시어머니께서 시설 생활 하신 지 꽤 되었으며 기력이 그렇게나 쇠하신 모습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저에게 있어서 고작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 2년 정도가 흘렀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처음 몸에 편마비 증상이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자기 모친을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 즈음부터였던 듯 싶고요. 무척이나 외로이 지내오신 시어머니께서는 시설 생활하시는 동안 무료함과 무기력에 빠져 더욱 빠르게 쇠약해지신 게 분명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다 들어보고 나서 종합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이 그랬네요. 그런 모습이 되신 채로 이런 곳에서 다시 저를 만나게 되신 것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어쩌면 운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 또한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많고 많은 시설들 중에서 제가 어떻게 이곳으로 와서 그것도 처음 안내를 받는 때 딱 시어머니를 발견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조금 어려울지언정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망설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전 시누이 내외가 허울만 보호자일 뿐 이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연락을 해서 제 이야기라 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면서 선생님들이 다 그러셨네요.
보호자가 여기로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는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마음 놓고 열심히 근무만 하시면 돼요.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저는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를 내어서 정식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시어머니께 인사를 따로 드렸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은 괜찮으시고요? 제가 인사를 드리고 나자 시어머니께서는 몇 번 입술을 옴싹달싹 거리셨어요.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시는 것처럼 그리 구시더군요. 저는 인내심 있게 기다려들었으나 시어머니께서는 끝끝내 한숨 하나를 골라내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달갑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일단 조용히 자리를 떴고 한참 일을 하다가 몇 시간 뒤에 다시 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를 먼저 부르셨어요. 예, 너 그간 별일은 없었니? 그게 뭐라고 저는 대체 갑자기 눈시울이 왈칵 붉어지고 말았을까요? 가슴 한구석이 막 시큰거려서 감정을 억누르려고 입술을 꾹 붙이고 숨을 크게 삼켜야만 했습니다. 간신히 배시시 웃어드리면서 고개를 끄덕여드렸죠. 별일 없었고 그냥저냥 잘 살아왔다고 대답해드린 저를 향해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재혼을 했는지, 만나는 사람이 생겼는지, 돈은 어느 정도 모았는지, 형편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궁금하실 법한 질문들이었기에 저도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다 드렸네요. 기력이 다 빠져서 누워 계신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말을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는 동안에 어쩐지 시어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도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말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한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듯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나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천둥소리라도 들은 것 마냥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저의 현 상황을 꾸밈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 또한 그러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 스스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설의 그 어떤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고 어떤 징후를 포착해낸 분도 안 계셨지만 당사자인 시어머니께서는 직감으로 아셨던 거예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셔요. 오랜만에 저를 이렇게 마주하게 되셔서 어머님도 신기하시죠? 저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제가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뵈면서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급하다고 일찍 가시려고 하나요? 안 그러셔도 돼요. 돌이켜보면 너는 항상 근본이 선하고 상냥했어. 내 자식들은 그러지 못했는데 며느리인 네가 혼자 댐댐이가 괜찮았으니 나는 그걸 은연중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었고 질투로 받아들이기도 했던 것 같구나. 괜한 질투였지. 부질없는 것이었어. 예, 착하게만 살면 바보라고 세상은 비웃지만 그 바보들이 세상을 제법 살기 좋게 만드는 것 같더라. 만약에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더라면 내 인생도 달라졌겠지. 그래서 아쉽다. 두고두고 아쉬워. 네가 내 자식이었더라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나에게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 이런 심정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하늘의 뜻인 것만 같구나.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조심스레 시어머니의 한쪽 손을 끌어다가 가만히 잡아드렸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자식들에 대해 원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기대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대신 심정을 밝히셨죠. 그 순간부터 저는 감히 시어머니를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쓸쓸하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서글픈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 하였네요. 어느라고 느리기는 해도 당신께서 아직 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로이 뱉을 수 있다는 점을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다행이라고 여기고 계셨어요. 거동은 혼자 못하시나 말씀은 잘하셨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동무를 자처하였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으며 제가 경청을 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어느새 같은 방을 쓰시는 다른 어르신들도 저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셨으며 같이 어울려 놀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선생님들도 신기하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수첩을 찾으셨어요. 근무자들이 거의 필수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건데요. 시어머니께서 그걸 찾으시길래 꺼냈더니 바로 받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일단 적을 준비를 하였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주소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디 주소예요? 저는 처음 보는 동네의 주소인데요. 돌아가신 우리 큰언니가 살던 곳. 나한테는 친정엄마 같은 존재였지. 지금은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곳이야. 그 집 뒷마당으로 나가서 쭉 길을 조금만 따라 걷다 보면 깨진 벽돌들이 쌓여 있단다. 그 벽돌을 네가 꼭 기억하면 돼. 깨진 벽돌이요? 네, 어머님. 기억했어요. 그런데 제가 혹시 그걸 기억해야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내가 죽거든. 네가 거길 가봐라. 가서 벽돌을 네가 치워놔. 알았지? 꼭 그래야 한다. 벽돌을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시어머니께서 간절한 눈빛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순간 어떤 미신 같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신 때문에 벽돌의 위치를 바꿔야 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여겼던 건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수첩을 주머니 속으로 다시 넣었던 그날로부터 딱 사흘 후에 시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아휴, 미치겠네. 이런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시어머니의 보호자인 전 시누이 내외와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었죠. 항상 그렇더니 어떻게 이런 순간까지도 한결같냐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한참 몇 시간을 시도한 끝에야 간신히 연락이 닿았고요. 시어머니에게 옮겨진 병원에서 저는 아주 오래간만에 전 시누이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놀래라. 이게 누구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어쩌다 보니 3개월 전에 새로 일을 시작한 곳이 어머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랬구나. 세상이 참 좁다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시 보는 걸까? 전 시누이는 대수롭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한테 이런 말하는 거 안 좋은 것이고 실례인 거 아는데 인상이 참 더럽게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그게 제 눈에 딱 보여서 기분이 많이 씁쓸했네요. 전 남편은 몇 시간이 더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핏줄은 못 속이는 것인지 전 시누이와 누가 더 인상 더럽게 나이를 먹었는지 대결이라도 벌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미간에 잡힌 주름이며 어딘가 비열해 보이는 눈빛까지. 한때 저와 부부로 살았던 남자가 지금 저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고개가 저절로 저어졌네요. 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고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덤덤하게 있을 뿐이었어요. 전 시누이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대신해 줬는데요. 그런 짧은 대목만 보더라도 남매끼리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서로 안 친하다는 게 잘 보였습니다. 우리 엄니 타고난 팔자는 참 좋으셔. 돌아가시기 전에 전 며느리의 수발도 다 받아보시고 아주 원 없이 다 누리시다가 떠나시네.
전 남편이 웃는 모습에 저는 소름이 돋았네요. 전 신우이라는 인간은 방치를 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일말의 책임감이 남아 자기 모친을 향해 보였는데 전 남편은 아예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발자가 좋다느니 하는 소리를 그 입에 담았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전 제법 또렷한 눈빛으로 당신의 곁에 선 사람들을 쳐다보셨으나 따로 유언을 남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맏며느리였던 저는 눈물을 흘렸고 친자식들은 안타까움인지 후련함인지 알 수 없는 한숨들을 내쉬는 게 전부였어요. 재산 한 푼 안 물려주고 가는 부모는 부모 자격도 없는 거라면서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소리를 떠들 수가 있을까요? 너무 천박해서 다들 정말 놀랐고요. 시설의 선생님들은 전 남편과 전 신우이의 파탄난 인성에 대해 혀를 내둘러셨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시어머니를 애도할 따름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 항상 계셨던 그 자리, 주인을 잃은 침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감정을 애써 추스르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그 방을 쓰시는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시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는 언제나 가보실 거예요.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그 주소로 가서 벽돌을 치워야 하는데. 제가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짚어주셔서 머릿속에 떠오른 건수가 있었죠. 수첩을 뒤적거린 저는 그때 받아 적었던 주소를 황급히 확인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어르신들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어요. 가보려면 얼른 가봐야지.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는데 쇳불을 뺄 곡괭이 같은 거 하나 챙겨가든가. 저는 이 어르신들이 대체 뭘 알고 이러시는 건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길게 미뤄둘 건 아닌 것 같아서 다가온 휴무일에 바로 찾아가 보았어요.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되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곳이 목적지였죠. 그 집의 뒤편으로 향한 저는 깨진 벽돌들이 모여있는 지점을 곧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벽돌을 흩어놔야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곳을 치워놔야 하는 건가? 잠시 갈등이 시작되었고요. 우선 손으로 열심히 벽돌을 날라보았어요. 옹기종기 모여있던 벽돌들을 아예 멀리 흩어버리고 나서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 순간에 갑자기 곡괭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잠깐, 근데 왜 나한테 곡괭이를 챙겨가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벽돌이 치워진 바닥을 내려다보았는데 이상하게 이곳을 파보고 싶더라고요. 홀린 듯이 쭈그려 앉아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도 흙만 나왔으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봤어요. 그러다가 웬 비닐을 발견한 순간 심장이 요동치더군요. 뭔가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파기 시작했고 김장용 비닐 같은 까만 뭉치를 세상 밖으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비닐을 찢고 그 안을 살펴본 저는 놀라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예상이 가시겠지만 그건 바로 현금 다발이었거든요. 돈이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걸 제가 들고서 집까지 돌아왔는지 다시 생각해도 모를 일입니다. 그 돈은 딱 5천만 원이었어요.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였기 때문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돈을 한 번에 묻어두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리고 왜 저에게 이걸 넘기고 떠나셨나요? 어머님의 핏줄이 아니라 왜 저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분은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셨습니다. 저는 복잡한 생각을 이래저래 하다가 시어머니와 같은 방에 계셔왔던 어르신들은 내막을 아실 것 같아서 여쭈어 보기로 했죠. 그런데 이거 웬걸요? 제가 시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주소지로 다녀왔다고 말을 꺼내자마자 어르신들은 꼭 짝이라도 한 것처럼 오리발을 내미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이야기
알지도 못해. 처음 들어봐. 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여쭈어봐도 소용이 없었네요. 이쯤 되면 제가 단단히 홀려서 착각을 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란했는데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보니까 어르신들의 입가마다 희미한 미소가 걸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서야 아하, 이분들이 작당을 하셨음을 알아차렸죠. 그 순간부터 이상하리 많지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그 돈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넘겨주신 소중한 유산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렇다고 너무 자린고비처럼 지내면 시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다 보시고 혀를 끌끌 차실 것만 같아서 어느 정도는 편하게 쓰면서 지내고요. 큰 목돈이라는 것이 수중에 생기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여유로워졌어요. 마법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더욱 편안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가히 5천만 원이라는 그 액수 이상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저에게 있다면 가족들인 것 같네요. 연락이 끊어진 채로 살았던 제 친정 언니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연락이 닿았는데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모양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사별을 겪었고요. 언니에게 자식이 둘이 있었으며 애들은 각자 아빠가 달랐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저에게 조카들을 보고 싶지 않냐고, 조카들에게 과자 좀 사줘라고, 같이 어우러져 살아보자고, 그게 가족 아니냐고 언니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겠고요. 정답은 없겠지만 어떻게 하는 쪽이 그나마 정답에 더 가까운 것일지 알 수만 있다면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정말 고민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올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인생이 비참하고 쓰라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디 시간 내주시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새 가족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래 타고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런지 부자가 되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부자를 바란 적도 없어요. 저희 부부, 정확히는 저희 부부 아래에서 태어난 외동아들, 공부하고 밥 벌어 먹고 살 때까지만 무리 없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경제 형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결혼한 이후 저도 남편도 정말 뼈 빠지게 농사만 지으면서 어떻게든 제대로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잠자는 것도 아꼈고 저희 밭일을 다 하면 일손을 구하는 다른 집 밭에 가서도 돈을 받으며 일했어요. 아이고 진숙 씨, 오늘 또 일하려고? 그러다 허리 나가겠네. 괜찮아요. 뭐든 좋으니 일만 좀 시켜주세요. 다들 저보고 독하다고 했지만 전 계속 일만 했어요. 하지만 돈은 벌면 버는 대로 전부 빠져나가고 저희가 시골에 살긴 했어도 버스를 타고 가면 그래도 학생들 다니기 괜찮은 학원가가 있었던지라 저희 아들 그런 학원에 좀 보내주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얼굴 제대로 볼 새도 없이 그저 일만 했어요. 저기 민서가 너 학원 못 가서 속상하지? 엄마가 미안하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못 해줘서. 자식이라곤 너 하나인데. 하지만 저희 아들은 참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라 다른 친구들이 학원 다니고 문제집 많이 사서 공부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러워하는 티가 났는데 저희 집 사정을 알아서인지 저희에게 단 한 번도 학원 다니고 싶다, 문제집 더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안 했죠. 엄마가 문제집 사다 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니요. 엄마, 문제집은 됐어요. 학교 선생님에게 교사용 문제집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더 좋아요. 하고는 힘들어도 문제집 한두 권은 저 밥 먹을 거 조금만 아껴도 어떻게든 살 수 있었던지라 이야기를 해봐도 아들은 그저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들 심정으로는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저에게 말하기가 어려우니 거절했을 거란 걸 압니다. 그래서 가끔씩 읍내에서 문제집을 사서는 아들 책상에 조용히 올려놓기는 했죠. 그것만으로는 공부 좋아하는 아들에게 턱없이 부족했을 건데 아들은 아이 참, 엄마 돈 들여 이것도 산 거예요? 괜찮다고 해도 하면서 절 꼭 껴안아주더군요. 저희 아들 어찌나 효자인지 부모도 제대로 배운 게 없고 심지어는 하나 있는 아들이나마 제대로 배우게 할 여력도 안 되는데 교과서 몇 안 되는 문제집 몇 권 가지고도 다른 애들 다 제치고 수없이 1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도 많고 반에서 회장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전교 회장까지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 또한 물론 좋았지만 언제나 품행이 바른 아들이었기에 아들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두고 주변에선 칭찬이 자자했어요. 아니, 민석이 엄마는 좋겠네. 아들 잘 키워서. 외동아들 하나인데 10아들 부럽지 않겠구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도 우리 애가 민석이 밥만 닮아도 참 좋으려만. 아니, 어떻게 공부는 그리 잘하는 거야? 민석이는 학원도 안 다니는 것 같던데. 나도 모르겠어요. 문제집 한 번 제대로 못 사줘서 늘 미안한데 그냥 아들한텐 항상 고마울 따름이에요. 결국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까지 알차게 보낸 아들은 서울에 있는 큰 대학교에 수석 입학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보다는 덜하다지만 저 때만 해도 여전히 대학 등록금 하면 저같이 가난한 집 부모는 입학금, 등록금 한번 마련하기가 힘든지라 아들이 입시를 거칠 때부터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다행스럽기도 했고 참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걱정은 됐어요. 민서가, 엄마는 너와 한평생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널 보내야 하니 섭섭하기도 하구나. 또 네가 기껏해야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지방으로만 왔다 갔다 했지. 서울같이 먼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 않니? 서울살이가 다들 만만치 않다 하던데 혼자 보내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쓰이는구나. 엄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저 믿어주세요. 엄마 아들이잖아요. 대학교 가서도 분명 엄마 걱정시키지 않도록 꿋꿋하게 잘 살 거예요. 그치? 엄마한테 연락도 줄 거지? 그럼요. 엄마 다 할게요. 꼬박꼬박 시골도 내려올 테니 너무 걱정 마셔요. 민석이를 믿고 남편도 저도 아쉬움 뒤로 한 채 아들을 서울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의 걱정이 무색하게 서울로 간 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순풍에 돛닿듯 승승장구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대학원까지 가려고요. 대학교 시절에 친하게 지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대학원 진학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대학원 비용도 다른 학생들보다 저렴할 거라고 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이왕 공부하는 거 박사 과정까지 밟고 싶어요. 바로 취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지금 이대로는 제가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분명 만족스럽게 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아들은 대학교 4년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교 재학 당시 친했다는 교수님으로부터 대학원 제의를 받아서 석사를 따더니 더 나아가서 박사과정까지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한 번도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배운 거 없는 사람이라지만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에 박사과정까지 밟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드는 걸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들에게 물었죠. 아들, 혹시 돈 필요하면 꼭 말해라.
네가 박사까지 밟는다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도 돈이라도 대줘야지. 아니에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장학금으로도 충분하고 공부하며 친해진 교수님들이 여러모로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건강만 잘 챙겨주세요. 옛날 옛적 문제집 이야기 때도 그랬지만 아들은 저희 생각하느라 저희에게 한 번도 제대로 기대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고 아프기도 했어요. 박사과정이 끝난 뒤 아들은 무슨 대기업 연구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끔 전화를 하면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피곤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만큼 돈도 어느 직장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주고 무엇보다도 피곤해하는 아들 음색에서 그조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밌고 즐거워한다는 기색이 엿보였기에 부모로서의 저 역시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생님처럼 공부만 한 것도 아니었죠.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전해오더라고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뭐? 결혼? 민석이 네가 결혼을 한다고? 아니, 언제 여자를 사귀었던 거야? 엄마한텐 말 못했는데 연애한 진 3년 정도 됐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말씀드리려고 비밀로 하게 됐어요. 섭섭하셨다면 죄송해요. 여자친구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몇 번 그 카페에 방문했다가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솔직히 저는 아들이 정말 공부와 연애하는 줄 알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여자친구 이야기 한 번 없었고 서울에 올라가서도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었죠. 물론 굳이 부모님한테 연애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으니 제가 모르게 했을 수는 있다만 아무래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최소한 연애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어렴풋이 추측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꺼낸 여자 이야기에 대뜸 연애도 아닌 결혼이라니. 놀라긴 했지만 저야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절대 반대할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낸 이상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죠. 바로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농사를 확장하겠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어서 정말 집에 빚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민서가 일을 어쩌니? 우리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너무 미안하다. 네 결혼만큼은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지원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아들에게 그 말을 하며 펑펑 울고 말았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정말 부모라는 울타리가 필요할 때 아무것도 못해주는 그 기분이 어떤지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어 보신 부모님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아들의 결혼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며느리 쪽에 아들의 부모인 저희가 가난해서 결혼을 다시 생각한다 그러면 어쩌나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모은 돈으로 충분해요. 예비 사돈분들께서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시고요. 아들은 제 마음을 아는 듯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에 마음이 더 쓰렸습니다. 거기다 아들의 소개를 통해 본 며느리는 한눈에 봐도 귀티가 넘쳤어요. 딱 봐도 절대 힘든 일을 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고운 인상을 하고 입고 온 옷부터 가방까지 모두 세련되어 보이더군요. 그런 며느리 눈에 시골 사람인 제가 괜히 부족해 보여 멋쩍기까지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얼른 들어와요. 우리 민석이가 이리 고운 사람이랑 결혼할 줄 몰랐네.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밖에 춥죠? 아니에요. 어차피 차 타고 왔는걸요?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어쩜 말도 이리 이쁘게 하나. 여기 차린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사하러 온다 해서 간단히 차려봤어요. 별거 없지만 한 숟갈 들어요. 맛있겠네요,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와, 이 나물 정말 맛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직접 캐신 거죠?
심지어 예비 며느리는 말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예뻤습니다. 별거 없는 시골 밥상일 텐데도 아주 맛있다며 두 그릇을 뚝딱 해치우더라고요. 어른을 대하는 예의나 품성이 남다른 아이 같았어요. 여보, 저 아이 누가 봐도 우리 민석이랑 아주 잘 어울리지 않아요?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당신은 어땠어요? 나야 당연히 좋았지. 민석이 여태 이놈이 공부만 했잖아. 그래서 혹시나 엄한 여자한테 코 깨인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너무 잘 됐네 그려. 이제는 우리 농사일에만 신경 쓰면 되겠어. 자식 농사는 끝났으니. 저도 저였지만 남편은 정말이지 예비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며느리가 간 후에도 제게 며느리 얘기를 종종 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남편도 이 모든 게 다가올 재앙의 시작일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죠. 상견례 때 처음 본 사돈 어른들도 무척이나 기품이 넘치셨어요. 우리 윤희가 귀한 아드님과 인연을 맺게 돼서 다행이네요. 제가 드려야 할 말이죠. 이런 훌륭한 따님을 두셔서 행복하셨겠어요. 상견례에선 계속 훈훈한 덕담이 오갔어요. 사돈댁은 큰 회사 사장 3호로 있으면서 주식 같은 것도 하고 이래저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위축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치고 저희를 보고 무시한다거나 그런 기색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내나 처가 식구들 오는 좋구나 하며 마음을 놓고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볼 수 있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있었어요. 한 식당에서 나왔던 나물이 조금 맛이 이상했는데요. 그걸 맛보던 안사돈이 직원을 불러 호되게 야단을 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야 있다 치지만 분위기가 살짝 얼어붙는 게 저도 느껴질 정도였죠. 앞으로 메뉴 준비는 똑바로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견례 자리이니 다음 음식들은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해요. 아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안사돈의 한마디에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푹 숙였고 다들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어요. 오죽하면 옆에서 며느리가 그만해도 된다며 말리더군요. 여보, 안사돈 조금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뭐랄까 어딘지 쌀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나도 좀 그러긴 했어. 그래도 뭐 상견례이니 더 신경 써주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너무 깊게 생각 맙시다. 내 아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남편도 저와 같은 걸 느꼈는지 동의는 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 말대로 신경 쓰면 좋지 않을 것 같아 넘겼고 다행히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신혼집을 한번 가보려고 했지만 빚을 갚는 것도 힘들었던지라 쉽게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6개월 만에 간신히 시간을 내서 남편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아들이 미리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근데 문을 들어서기 전부터 겉보기에 이미 으리으리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한두 푼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서울에서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집이었기에 몇 억 정도로도 구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차마 발을 딛고 들어가기도 머뭇거릴 정도였죠. 아들이 한번 전화했을 때 신혼집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는 듣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좋고 큰 집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기에 그냥 요즘 신혼부부들 적당히 시작하기 좋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사돈어른이 많이 신경 써주고 그런 것이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저희가 염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아들이 며느리랑 이 집에 오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 집에 들여놓을 전자제품 하나라도 저희 돈이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 우울한 감정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한 푼도 보태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저희와는 반대로 자기 딸인 며느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집까지 마련해준 사돈어른.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오시기에는 거리가 있으셨을 텐데 수고하셨어요. 며느리는 살갑게 웃으며 받아주었지만 저는 축 처져 미안한 얼굴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돈이 너무 좋은 집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어쩌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다 채웠어요. 안에 저희 부모님도 계세요. 얼른 들어가셔요. 어? 부모님이 와 계신다고? 들어가자마자 조금 놀랐어요. 애써 비참한 감정을 누르고 아들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사돈들이 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 신혼집과 가까운 곳에 사돈집도 있어서 매일 이렇게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쩐지 처음 상견례 할 때와는 다르게 조금 쌀쌀맞고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이상하기는 했으나 방금 전 집에 들어오기까지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우울했던 것 때문에 잘못 생각이 든 거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머무는 동안 제가 느낀 이상한 감각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죠. 집이 멀다 보니 아들 한번 보려면 시간 내기가 어려운지라 남편과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한번 올라가는 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갑시다. 하고 미리 신혼집에서 일주일간 묵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돈댁이 같이 있는 건 줄 몰랐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랑 같이 있는 것이니만큼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당연히 괜찮았어요. 하지만 사돈은 저희랑 부딪히는 대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듯 이야기를 했죠. 저희 윤이 고사리 못 먹는데 그런 것도 모르셨나요? 네? 고사리 못 먹는다고요?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 아무래도 젊은 애들끼리 살다 보니까 반찬 같은 것도 제대로 못 해먹을 것 같아서 시골에서 올라오며 저희가 직접 기른 채소랑 과일들 바리바리 싸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온 첫날에 미리 반찬부터 해주려고 열심히 고사리를 씻고 시금치를 다듬고 있는데 부엌을 기웃대던 사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며느리가 못 먹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몰랐네요.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제가 해주는 고사리 무침을 좋아해서 그거 생각이 나서 가져온 건데 생각이 짧았네요. 대신 가져온 나물들 많으니 나머지는 꼭 며느리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 놓을게요. 네, 그리 하세요. 우리 윤이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물어보시고 가져오셔야 해요. 안사돈은 그리 말하고 영 마음에 안 드는지 혼잣말로 아유, 요새 저런 거 마트만 가도 더 깨끗한 거 쉽게 살 수 있는데 시골에서 사는 거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하더군요. 저를 하대하는 말투에 퉁명스럽게 구는 사돈의 행동에 당연히 저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어머니 입장에서 저도 아들이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저렇게 화를 내고 면박을 주진 않더라도 당연히 이야기해주기는 했을 텐데 사돈도 딸인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서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현재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리뿐만 아니라 설거지나 빨래 같은 것들도 챙기기가 너무 힘들다고 언젠가 아들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올라오면서 이번에 간 김에 애들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주고 오자고 했었기에 남편은 청소기를 돌리고 저는 며느리 빨랫감을 하나하나 개고 있는데 또 사돈어른이 제 곁으로 오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요? 우리 정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어디서 기죽지 말라고 백화점 명품관 데리고 가서 산 500만 원짜리 셔츠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 옷이나 개듯이 접으면 어떡해요? 명품은 주름지면 막 다리미로도 필 수 없는 거 몰라요? 신경 좀 써주세요, 제발.
아휴, 정말. 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명품인진 몰랐네요. 전 그냥 접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해주세요.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저한테 맡기시라고요. 명품 한 번 사본 적 없는 시골 사람이 이게 명품인지 뭔지 알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제 잘못이 맞으니 사과를 하고는 이후 빨래는 전부 사돈 눈치를 보면서 갰어요. 청소기를 돌리던 남편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았죠. 아들과 며느리가 쓰는 안방을 청소하려고 남편이 청소기를 밀며 들어가려니 사돈이 불이 나게 와서는 우리 딸은 낯선 사람이 자기 방 청소하는 거 안 좋아하니 그냥 두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남편이 어떻게든 사돈과 친해지고자 애들 오면 같이 술이나 한잔하면서 친해집시다. 내가 미리 술을 사놨어요. 라며 편의점에서 산 캔맥주를 늘어놓는데 사돈댁이 한숨을 푹 쉬면서 와인도 아니고 싸구려 맥주캔? 라며 아주 다 들리게 뭐라고 했다더군요. 아들 잘 사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간 김에 아들 부부 좀 도와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올라온 거였는데 진짜 사돈 때문에 온갖 면박이란 면박은 다 들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다시는 올라오지 말아요, 여보. 내 생각도 그래. 아들이 힘들면 우리에게 먼저 연락하겠지. 시골로 내려가면서 저는 남편한테 다시는 서울로 올라오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불평을 할 만한 일이나 화낼 만한 일이 있어도 그저 아무 말 없이 묵묵하던 무뚝뚝한 남편도 정말 처음으로 제 말에 바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화가 나고 서럽기는 했지만 아들에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고 괜히 저희 때문에 아들이 며느리나 사돈댁과 마찰을 빚기는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아들은 나중에 자기를 쏙 빼닮은 아들도 낳고 며느리랑 함께 저희 집으로 와서 손주도 보여줬습니다. 그때쯤 되니 저희도 당시 사돈댁에게 받았던 면박은 거의 잊어가고 있었고 나중에 애들 시간 괜찮고 그러면 며칠 정도 서울에 올라갈까요? 라며 매일 손주 이야기, 아들 이야기하느라 바빴습니다. 게다가 손주 녀석이 복덩이인지 애가 돌을 막 지났을 쯤 아들이 회사 외적으로 혼자 연구하던 발명품이 특허를 따고 제법 반응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발명품을 가지고 회사를 그만둔 뒤 사업을 시작했죠. 아니, 이게 무슨 돈이냐? 우리 돈 없어도 돼, 민서가. 엄마, 이번 달 용돈은 조금 더 넣었어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셔도 돼요. 이번에 사업 투자 받기도 했고 매달 매출이 오르고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요. 아들은 종종 연락을 할 때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대충 듣자 하니 아들이 발명품에 대해서 사돈어른 댁과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했고 마침 완성된 발명품을 본 사돈이 사업을 해보면 어떠냐고 제의를 했나 봅니다. 마침 아들은 계속해서 연구직 직원으로만 있는 거 말고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던지라 바로 사돈의 제의를 수락했고 사돈이 돈을 보태줘서 아들이 결국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죠. 비록 사돈에게 당한 게 있기는 했어도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 만큼 고마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사돈댁한테도 잘해줘라. 너 사업도 하게 해주고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니. 우리가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해주는 걸 사돈댁에 해주는 것 같아서 염치 없고 너에게는 미안하다만 결국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너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네, 알아요, 엄마. 더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그렇게 응원을 한 게 무색하게 딱 3개월 지나고 나서 조금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손주를 보러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간 날이었죠. 그날도 여지없이 사돈댁이 집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며느리는 보이지 않더군요. 약속이 있나 싶어 저녁 준비를 하고 손주도 보며 저희는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가 되고 30분 후 아들이 좀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더군요. 오랜만에 본 저희는 본체만치 하고요. 딱 봐도 아들의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아 보여 걱정되어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사돈이 그 방으로 조르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잠시 후 사돈의 고성이 울려 퍼졌어요. 자네, 오늘 내 딸한테 돈 문제로 한마디 했다며? 아니, 애가 명품을 갖고 싶어서 살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많이 쓴다 어쩐다 했다던데 그게 할 말인가? 그게 부부 사이의 일이라서요.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장모님. 오해는 무슨, 말 똑바로 못하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부부싸움이 있었고 이걸 사돈이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일단 저는 상황을 좀 해결하고 사돈을 진정시키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제가 자리에 있는 건 안중에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아들에게 바락바락 거리더군요. 자네 지금 누구 덕에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나? 우리 자본이 없었으면 내가 자네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당키나 했겠는가? 자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집안의 인맥과 재력 때문인데 어딜 그걸 잊고 내 딸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린단 말이야?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자네 은인한테 그런 우를 범하려는 거야? 당장 무릎 꿇게. 내 딸에게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기죽어 사돈의 말을 듣는 아들의 표정이며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사돈이며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제가 뭘 보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더군요. 저는 주춤거리며 앞으로 나서 겨우 입을 떼었어요. 저기요 사돈. 무슨 일인진 대충 알겠지만 그래도 애들 문제이니 애들에게 맡기는 게 어떨까요? 제 아들 며느라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을 수 있겠다만 이건 저나 사돈이 끼어들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사돈은 자기 자식이 아니니 그렇게 태평하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난 아닙니다. 어미로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확실히 해야겠으니 사돈은 빠지세요. 사돈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마저 저에게 조용히 나가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사돈과 제 앞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들의 눈에선 금방이라도 눈물이 툭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금지옥엽으로 키운 내 아들인데 그만 그 자리에서 울컥해 사돈을 향해 소리라도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싶었죠. 허나 가까스로 아들을 생각하며 꾹 참고 남편에게 시골로 가자 했어요. 그리고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있을 때 아들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는지 이유도 몰랐어요. 아들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사돈이 문자로 통보를 해줘서 알게 된 거였죠. 당연히 저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충격으로 누구랑도 연락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부러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2개월이 더 넘도록 연락이 안 되자 저희로서도 슬슬 걱정이 됐죠. 윤희야, 나다. 혹시 우리 민석이랑 연락 좀 할 수 있을까? 민석이가 전부터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저도 몰라요, 어머님. 이런 것 가지고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저 그럼 끊을게요. 며느리의 반응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르다니요. 어떻게 아들이 뭐 하는지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명색의 시부모인데 전화를 걸 때마다 며느리는 퉁명스럽고 화난 목소리로 받고
뚝 끊기만 했습니다. 괜히 며느리 화날까 싶어 며칠은 전화를 안 걸고 있었더니 어느 날은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아들 소식인 줄 알고 받았더니 며느리는 대뜸 저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이혼이라니 아가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머니, 그건 그이한테 들으시고요. 아무튼 저흰 이혼해요. 아가야. 전화는 뚝 끊겨버렸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남편이랑 그날 대충 짐을 싸고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손주도 어린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게다가 아들이 오래 연락이 안 되는 것도 너무 마음이 걸리더군요. 혹시나 이 일로 안 좋은 선택이라도 할까봐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나게 애들 신혼집으로 가니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한바탕 하고 있더군요. 이 집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줬지. 사업자금도 다 대줬지. 나 참, 거지 집안하고 결혼해서 내가 아주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버릇없이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이기에 입을 다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나 봅니다. 잠깐만 아가야, 말이 심하구나. 우리가 앞에 있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아버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신 분이 뭐 그리 할 말이 많으세요? 이 사람 말이에요. 제 집안 돈 아니었으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었겠어요? 사업은 할 수 있었겠고요? 어디 감사하게 여겨야지. 주제도 모르고. 뭐? 며느리는 갈수록 정말 아나무인 그 자체였어요. 결혼 전 조금은 저희에게 살가웠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군요. 이젠 제가 다 화가 나 며느리에게 쏘아붙이려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만 못해? 너 돌머리여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내 스펙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서로 얻어가는 게 있는 건데 왜 당신만 우리 집한테 뭐라고 그래? 저는 아들이 정말로 며느리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대화 흘러가는 걸 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배경만 보고 결혼했던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는지 며느리는 결국 자기 가방만 들고는 쿵쿵 발소리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제 걷지도 못하는 어린 손주를 두고 말이죠. 어린 손주가 며느리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나 짠하던지. 저는 손주를 품에 안고 달려가 며느리를 붙잡았어요. 네 애는 데려갈 생각도 않는 거야? 제 애요? 저 인간이랑 낳은 애라고 생각하니까 꼴도 보기 싫네요. 제가 알아서 데리고 갈 테니 일단 그 집에 두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도 놀라웠고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손주를 물건 취급하듯 말하고 며느리는 택시를 잡아버렸어요. 분한 마음에 달리는 택시를 따라갔지만 다리가 아파 그것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집에 가니 아들은 죄인의 얼굴로 제게 죄송하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 제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사람을 보고 결혼했어야 하는데 저도 성공의 눈이 어떻게 돼버렸나 봐요. 아들은 그 말을 토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언저리가 또 아파오더군요. 일단 농사를 계속 지어야 했기에 남편은 다시 시골로 내려보내고 저는 아들 신혼집에 남아서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젖먹이 때에 아이를 키운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나이가 나이다 보니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견뎠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며느리와의 싸움 이후로 매일 술에 취해서 돌아왔기에 저는 손주 말고 아들마저 챙겨야 했어요. 따뜻한 북엇국으로 아침을 차려주고 아들이 느리게 한 숟갈씩 뜨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설거지를 하고 멍하니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둥 마는 동안은 아들의 곁에서 빨래를 개다가 미안하다는 말만 조용히 남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만일 집이 잘 살았다면 아들이 다른 여자 집안의 배경을 볼 필요도 없었을 테고,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모든 걸 망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나 그 여자랑 이혼하고 싶지가 않아요. 못된 여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한텐 이 집안이 필요해요. 재기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속물적이라는 거 아는데요. 여기까지 온 이상 멈출 수가 없어요. 술에 취해 아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데 차마 거기다 대고 이혼하란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아들이 재기를 원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들이 원하는 거라는데. 엄마, 죄송해요. 엄만 절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민서가. 그리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 다 성공하고 싶지. 그런데 민서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 맞니? 네, 맞아요. 엄마, 저 재기하고 싶어요. 민석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아들은 정말이지 성공을 원하고 있었고 이루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술을 마셔야 되었어요. 제가 말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다 자란 아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란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보다 더 눈에 밟히는 건 손주였어요. 너무 어린 손주를 보고 있노라면 요즘 아무리 이혼이 흔하다지만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신혼집에 한 달 정도 머무르며 아들과 손주를 봐주고 있을 때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친정집 주소 아시죠? 제 옷장에 있는 검은 코트 가지고 저희 친정집 1층으로 와주세요. 갑작스러워서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급히 필요한 건가 보다 싶어서 옷을 가지고는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들과 며느리가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가져다 주니 이거 말고요. 다른 검정색 코트요. 라고 하는 통에 2번을 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 이상한 요구는 그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어머니, 제 방에 있는 베이지색 핸드백 좀 가지고 와주세요. 제 방 서랍에 영양제가 있는데 그것 좀요. 라며 저를 무슨 노예나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처음 1-2번이야 아들이랑 화해시키려고 아무 의심 없이 갔다지만 이쯤 되니까 제 아들이 이 사단을 냈으니 그 책임을 저보고 지라는 느낌이더군요. 확실하진 않았지만 며느리 의견도 있을 것이고 높은 확률로 사돈 의견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러나 전부 못난 제 탓인 것 같아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언젠가 또 며느리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가서는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건 좋은데 최소한 집에는 들어와라. 정말 이대로 이혼할 거니? 라며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뻔뻔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저랑 민석 씨 이혼하는 거 싫으시면 당분간만 제 요구 들어주세요. 당연히 민석 씨한텐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새 저 도와주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만두셔서 이것저것 챙기기가 어려운데 만약 어머님이 해주시면 이혼은 안 할게요. 뭐? 이혼은 안 하겠다고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저도 어머니 요구 들어드릴게요. 대신 가정부 아주머니 역할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며느리는 그 말을 하면서 어쩐지 조금 웃는 것 같았어요. 절 비웃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전 거기에 대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가정부 역할 하겠다고 했습니다. 할 테니 아들을 받아달라 했어요. 며느리는 생긋 기분 좋게 웃더군요. 네, 일단 엄마랑 아빠가 반대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제 선에서 어떻게든 다 설득해 볼게요. 엄마 아빠가 일단 제 말이라면 깜빡 죽으시니까 결혼도 그렇게 진행한 거거든요. 아무튼 제안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내일부터 좀 도와주세요. 근데 돈은 안 들여도 되죠? 저는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며느리가 전화할 때마다 가서는 심부름을 했어요. 아들에게 말하면 당장 이혼할 것 같은데 아들도 아들이지만 어린 손주 녀석이 엄마 없이 자라게 하기 싫고 집에 돈도 없다는 게 너무 걸려서 그냥 가만히 며느리가 시키는 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짓을 한 지가 거의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며느리는 아직도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얘야, 내가 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이제 집에 좀 들어가야지 않겠니? 제가 일단 오늘은 바빠서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어머님. 맞다. 어머님, 저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떡볶이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맵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매운 건 잘 못 먹으니까. 저번에 해주셨던 떡볶이는 너무 맵더라고요. 이렇게 며느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요구해대고 있습니다. 얘기 좀 할라치면 자기 바쁘다고 먼저 가야 한다며 자리를 피하고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다시 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못나고 못 살아서 저희 가족끼리만 오순도순 살지 못하는 게 죄인가 싶습니다.